타이탄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한 질서 그 자체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술품에 가까웠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액자처럼 담아내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그래서 새로운 가사 도우미 윤서아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소개했지만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조용하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 그는 자신의 공간의 유령처럼 존재하는 사람을 선호했다. 윤서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태주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끝내고 서재를 나오던 참이었다.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복도 끝거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한 듯 작은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윤서아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외부인이 특히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가 아이를 지나쳐 가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이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의 벽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균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럽게 담은 입마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 태주는 복도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유리 액자에 비친 아이의 얼굴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숨을 잠시 멈췄다. 똑같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민호야. 그때 주방 쪽에서 윤서아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거의 기겁할 듯이 놀라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특히 자신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아이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남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착각이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자신의 통제 가능한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잘라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윤서아의 안도하는 숨소리와 아이를 다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의 완벽한 방정식에 이런 혼란스러운 변수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아는 필사적으로 아들 민호를 태준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애썼다. 태준이 거실에 있으면 아이를 방에 가두었고 태준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장을 보러 나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태준의 동선을 피하기 위해 계산되어 있었다. 태준 역시 그 기묘한 술래잡기를 모르는 척했다. 그는 일부러 아이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자신과 똑 닮은 그 작은 얼굴이 떠올라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그 잔상을 지워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사촌이자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인 최진우였다. 그는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회장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사회에서 최진우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숨겨져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태준은 차갑게 받아쳤다. 하지만 최진우는 태준의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늘 강철 같던 사촌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며칠이 더 흘렀다. 태준은 아이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은 밤에 귀가하거나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던 태준은 잠시 바람을 쐬러 거실로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태준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거실 소파 뒤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민호였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는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아이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이는 품에 안은 곰 인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곰돌아,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아주 멀리 별나라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된대. 씩씩해야 한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빠 없는 아이가 할 법한 평범한 혼잣말. 하지만 그 말이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자신도 잊고 지냈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와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유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되던 해에 별나라로 떠났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우연일 뿐이야. 그저 우연이야.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에 생긴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 아이 민호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스며든 잉크방울처럼 서서히 그리고 멈출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는 중요한 해외 기업과의 합병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했지만 서류 위로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서들을 몰아붙였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얼음장 같은 회장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오직 강태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평정심을 뒤흔드는 것이 거대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닌 자신의 집에 사는 5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윤서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방 안에 있으리라. 태주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복잡한 합병 관련 서류들을 펼쳤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서류를 밀어내고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곳은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낡은 사진 몇 장 빛바랜 편지, 그리고 작고 심플한 은색 로켓 목걸이. 그는 로켓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광택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익숙한 감촉이었다. 한때는 한 쌍이었던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가졌었다. 그는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아주 작은, 이제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아버린 앳된 두 남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쓰라린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희미한 그리움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과거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문이 아주 살짝 소리 없이 열렸다. 태주는 생각에 잠겨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작은 머리 하나가 문틈으로 쏙 들어왔다. 민호였다. 아이는 서재 안의 거대한 책장과 신기한 물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로켓을 보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리켰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에 태준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로켓을 쥔 손을 숨기려 했다. 그 목걸이,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태준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그의 심장 박동조차도. 엄마는 그거 보고 맨날 혼자 울어요. 민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닮은 얼굴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와 그녀만이 아는 사연이 담긴 이 로켓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다. 패닉.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은 것은 순수한 공황 상태였다. 손에 쥔 로켓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호흡이 가빠졌다. 통제불능, 그가 가장 혐오하는 상태였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아이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재를 뛰쳐나가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리를 하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가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국자처럼 그녀의 표정도 산산조각 났다. 따라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아뒀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로켓을 쥔 손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집에 들어온 거지? 윤서아는 그의 손에 들린 로켓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며 미리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거짓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흔한 목걸이 아닙니까? 흔해. 태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로켓이 흔하다고.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이걸 보고 매일 밤 운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아이가 어려서 뭔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부인에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이 말하고 있잖아.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윤서아, 5년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눈물을 삼켰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때 침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저 최진우입니다. 합병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사촌이자 정적인 최진우 부사장이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아의 어깨를 놓았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당신과 나는 할 얘기가 아주 많을 테니.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최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태준의 뒤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눈가가 붉어진 윤서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태준의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모습과 흐트러진 호흡을 정확히 포착했다. 무세운 일이지. 최진우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저 강철 같은 인간이 고작 가사 도우미 하나 때문에 저렇게 흔들린다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강태준의 아성에 생긴 균열. 그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그려졌다. 태준은 서재로 돌아와 최진우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5년 전의 과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우가 돌아간 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손에는 여전히 은색 로켓이 들려 있었다.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우연의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그의 비서들 중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내 서재로 오게.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갑고 냉정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밑바닥에서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를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태준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충성심과 어떤 짓이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을 갖춘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태준이 내린 명령은 그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가사도우미 윤서아, 그리고 그 아들, 두 사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태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하지만 그의 이성이 갈망하는 명령이었다.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누구도 특히 윤서와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 의뢰해 보안은 목숨처럼 지키고.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눈에 서린 지독한 혼란과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장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윤서아가 민호의 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눈은 아이가 잠시 기대어 있던 작은 쿠션 위에 떨어져 있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그는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바로 옆에 있던 윤서아조차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태준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미래가 걸린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노바텍과의 합병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이 계약은 그가 지난 1년간 공들여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DNA 분석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윤서아는 왜 자신을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그녀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남자가 생겼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아이를 데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인가? 복수 아니면 돈. 그의 이런 혼란을 최진우 부사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은근히 태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이노바텍의 협상 담당 임원과 접촉했다. 미스터 해리슨, 당신의 요구 조건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오. 최진우가 화상 통화 너머의 남자에게 달콤하게 속삭였다. 강태준 회장은 요즘 매우 예민한 상태라 아마 당신의 무리한 요구에 이성을 잃고 판을 깨버릴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겠소. 최진우의 계략은 태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합병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망친 무능한 CEO. 그 프레임을 씌워 이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마침내 이노바텍과의 최종 협상일이 다가왔다. 회의는 타이탄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태준은 평소처럼 냉철한 표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김 비서로부터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장님, 저희 이노바텍은 타이탄과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노바텍의 해리슨 부사장이 최진우와 미리 짜맞춘 대로 예상치 못한 요구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타이탄의 핵심 기술 소유권을 일부 양도하라는 매우 무례하고 일방적인 조건이었다. 평소의 태준이었다면 이런 요구에 냉철하게 대처하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역으로 판을 주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곧 도착할 DNA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리슨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예민한 신경을 그대로 건드렸다.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 협상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요.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태준의 예상 밖의 강경한 반응에 타이탄 측 임원들은 당황했고 해리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최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윤서아 역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들 민호를 위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차갑고 복잡한 재벌가의 세상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곳이 얼마나 비정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곳인지 그녀는 5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왜 자꾸 슬픈 얼굴이야? 민호 때문에 그래.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안 슬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다시 타이탄 본사 회의실.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리슨 부사장은 태준의 오만함을 문제 삼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타이탄의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경솔한 반응이 1년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는 자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의 명성과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 공적인 삶의 위기가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그의 우주를 멈춰 세웠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안에서는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철 같은 그의 통제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해리슨 부사장을 향해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미스터 해리슨, 협상이 과열된 것 같군요. 10분간 정회하고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태연한 제안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폭발할 것 같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해리슨 역시 그의 여유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와 비어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폭풍처럼 낮게 떨리고 있었다. 결과를 말해.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담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9% 친자관계 성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은 휘청거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아니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모든 벽을 무너뜨렸는지도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그 아이 민호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의식이 아득해지며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6년 전, 당시의 강태준은 지금처럼 차가운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물려받기 위해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야심 넘치지만 어딘가 공허한 젊은 후계자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다니던 작은 미술관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윤서아를 만났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미대생이었던 서아. 그녀는 햇살처럼 맑게 웃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빛났다.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뜨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돈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이 거대한 저택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세상에 단 2개뿐인 은색 로켓 목걸이를 선물했다.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이다. 강 회장은 아들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태준 몰래 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내가 윤서아냐? 강 회장은 돈이 든 봉투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은 꾸지도 마. 서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것, 강 회장이 비웃었다. 네가 거절할 줄 알고 다른 것도 준비했지. 내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내일 당장이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태준이
그 애는 이미 너에게 실증이 났다. 이 돈도 그 애가 너를 떼어내기 위해 준비한 거다. 서아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태준이 자신을 버렸다는 말. 그것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거절했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잔인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녀가 자신의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든 연락이 끊긴 후였다. 한편 태주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미친 듯이 분노했다. 강 회장은 그에게 서아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 증거 조작된 은행 입금 내역까지 보여주었다. 그의 순수했던 사랑은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사랑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돈과 권력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감정을 봉인하고 타이탄의 차가운 지배자가 되는 길에만 매진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과거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눈을 떴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해리슨 부사장 앞에 앉았다. 미안하게 됐군요, 미스터 해리슨. 제가 잠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이노바텍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숨겨진 약점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날카로운 방역에 판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합병 계약은 타이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그날 밤 태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거실에서 민호를 재우고 있던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는 그의 등장에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그녀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갔었나?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 그 구체적인 질문은 서아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랬냐고 물었어. 결국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오해, 고통과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네, 찾아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돈을 받고 떨어지라고. 그녀는 울면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협박, 오해,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듯했다. 윤서아의 울음소리는 지난 5년간의 억눌린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절규는 강태준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 그가 5년 전 조금만 더 그녀를 믿었더라면, 아버지의 말을 의심했더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를 찾아 나섰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아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긴 세월의 응거리가 녹아내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정말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차가운 성체와도 같았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제국을 향한 가장 거센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로 뒤덮였다. 타이탄 이노바텍 인수의 과도한 비용 지불,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내부자 폭로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타이탄 재무 건전성 심각한 위기, 최진우 부사장이 흘린 거짓 정보들이었다. 그는 이노바텍과의 합병 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타이탄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위험한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유출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타이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수해둔 이노바텍의 내부자는 타이탄의 불안정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메모를 유출하며 합병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태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들의 항의 전화, 주주들의 원성,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들.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그를 칭송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최진우가 일으킨 외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지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서아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진우 짓이야. 내가 잠시 흔들리는 틈을 타 내 목을 조르러 온 거지. 최진우 부사장. 서아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을 때 그분 옆에는 항상 최진우 부사장이 있었어요. 아버님께 당신과 저에 대해 거짓 보고를 올리고 저를 내쫓을 계획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세화의 폭로는 조각나 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최진우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부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뱀이었다. 아버지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자신과 서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배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최진우가 있었다. 지독한 분노가 태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혼란스러운 안개가 걷히고 적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골칫거리나 지켜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전술을, 그 비열한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었다. 그때 최진우가 했던 말이나 행동 기억나는 거 있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CEO가 가사도우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더듬었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페레우시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페르스스는 최진우가 오래전에 해산시킨 자신의 개인 투자 회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이름으로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이 바로 그의 모든 비자금과 검은 거래의 온상일터였다. 세호아 씨.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나와 같이 싸워주겠소.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타이탄의 조직도와 재무 서류들을 가리켰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오. 하지만 당신은 저들의 과거를 알고 있지. 당신의 기억이 이 전쟁을 끝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거요.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이제는 같은 적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돕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서 그의 손과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완벽한 전쟁 파트너십으로 거듭났다.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차가운 고독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적의 심장을 겨누는 작전실이 되었다. 잠든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배경음 삼아 그들은 밤을 새워 최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한 편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작전실이 된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그 어떤 회의실보다 더 숨가쁘게 돌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진우 부사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페레우스스. 태준은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비밀 법무팀에 연락했다. 최진우 부사장 명의로 된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모든 계좌를 찾아내.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24시간 내로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그의 명령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타이탄의 모든 정보력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안 서아는 그의 옆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최진우의 과거 행적을 재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의 이름들이 암호처럼 얽혀 있었다. 이 회사 이름 익숙해요. 서아가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5년 전 최진우 부사장이 아버님께 저에 대한 거짓 보고를 올릴 때 증거 자료로 내밀었던 서류에 있던 회사예요. 서아의 기억은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짚어낸 몇 개의 이름들을 단서로 태준의 팀은 최진우의 과거 비자금 흐름과 현재의 주가 조작 세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진우는 5년 전부터 페르스스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타이탄의 주가를 흔들어 왔던 것이다. 이번 이노바텍 건 역시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태준은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일부러 최진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척 연기했다.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최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다. 최진우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진우가 단상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우리 타이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강태준 회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의장이 태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최진우 부사장의 말대로 회사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차분한 인정에 회의장은 더욱 술렁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이노바텍 합병이 아닙니다. 태준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위기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페르스스 계좌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은 최진우 부사장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차명 계좌 페르스스의 거래 내역입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저건 조작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태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이노바텍의 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이탄 주식을 공매도하는 세력의 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서아가 기억해낸 과거의 증거들은 그의 범죄가 일회성이 아닌 5년간 지속된 상습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최진우 부사장은 5년 전 저의 아버님을 속이고 제 사생활을 파괴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타이탄을 삼킬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여러분을 속이고 저를 끌어내린 뒤 이 회사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야심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우 부사장의 해임만이 아닌 최진우 부사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합니다. 한 이사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만장일치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의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우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은 그 중심에서 고요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김 비서와 눈을 마주쳤다. 김 비서가 그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서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다. 민호가 아빠를 기다려요.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대한 집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은 그에게 안정과 통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리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넓은 소파 위 윤서아와 민호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서아의 팔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민호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작은 평화였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왕좌가 아니었다. 바로 저 두 사람,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두 사람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읽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준의 세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 9시 회의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서아가 차려준 평범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민호의 옆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를 함께 보았다. 아저씨는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민호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알지. 가장 강한 육식 공룡이다. 태준은 딱딱한 목소리로 마치 경영 보고를 하듯 대답했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도 공룡 박사님이구나.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를 따랐다. 태준은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아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 5년 전 강 회장에게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민호가 상처받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자신이 여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리고 민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했다. 그는 주말에 처음으로 일을 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그는 다른 아빠들처럼 민호를 목마 태워주었고 서툴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으며 함께 비눗방울을 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준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소. 세화와 민호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곳은 너무 크고 차갑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야.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에겐 새로운 집이 필요해. 정원이 있고 민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제안하고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민호의 잠자리를 돌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태준은 서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은 그의 연락으로 그들만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6년 전 그녀의 그림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 기억나오? 그가 물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믿었지. 하지만 당신과 민호가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그들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보여주었다. 달아빠진 옛날 사진 옆 비어있던 다른 한쪽에는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긴 새로운 사진이 들어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소. 더 이상 오해도 거짓도 계약도 없는 오직 진실한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를 시작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윤서와 나와 결혼해 주시오. 민호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주시오. 세화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찢어졌던 두 개의 로켓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 거실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렸다. 차가운 제국의 황제였던 강태준은 이제 하나이의 자상한 아빠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서울의 하늘은 숨막히는 습기를 머금은 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수많은 빌딩 숲 사이 푸른 기획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사무실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답답하고 무거웠다. 에어컨은 힘겹게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사무실에는 단 4명의 직원만이 남아 있었다. 디자인팀을 이끄는 한서준 팀장 열정은 넘치지만 성격은 불같은 개발자 박진우 대리, 그리고 입사한 지 갓 1년 된 신입 마케터 이수아 사원이었다. 마지막 한 명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김민석 대표는 벌써 일주일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전조와도 같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말이 없었다.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의미 없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런 결과물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지 오래였다. 한서준 팀장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그와 김민석 대표는 단둘이서 이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우리의 푸른 꿈을 펼쳐보자며 밤새워 웃고 떠들던 날들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김 대표는 늘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생일이며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고 회식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며 모두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다. 서준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자신의 청춘을 이곳에 고스란히 바쳤다. 팀장님, 나지막한 목소리의 서준은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이수아 사원이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든 종이컵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월세 독촉장이 또 붙었어요. 이번 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사무실 비품에 압류 딱지를 붙이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섞여 흐려졌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였다. 월세는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도 연체된 지 오래였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가 잠시 어려운 것이라고, 곧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김 대표는 늘 그랬듯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걱정 마라, 다 방법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 전 김 대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클라이언트의 투자금을 들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시발.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박진우 대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새끼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개똥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수술비는 어떡하고. 진우는 사무실 구석의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뭉치들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였지만 그만큼 다혈질이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김 대표는 그런 진우의 사정을 이용해 조금만 더 고생하자 곧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그를 착취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팀장으로서 그들을 다독여야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 역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곧 안정될 것이라며 큰소리쳤던 터였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상실감 청춘을 바친 공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절망감이었다. 일단 진정해, 진우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결될 건 없어. 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해결 뭘 해결하는데요. 이미 끝났어요, 저 인간.
말종은 지금쯤 해외. 어디선가 우리 돈으로 샴페인이나 터뜨리고 있겠죠. 팀장님은 아직도 희망이 보여요. 진우의 날 선 목소리가 서준의 가슴을 찔렀다. 희망. 그 단어는 이제 너무나 사치스럽게 들렸다. 서준은 애써 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컴퓨터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법인 계좌에 접속했다. 화면에 뜬 숫자는 그의 마지막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잔액일 350원. 라면 한 개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다. 김 대표는 정말이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긁어갔다. 그때였다. 사무실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분명 또 돈을 독촉하는 전화일 터였다. 전화벨 소리는 마치 그들의 장송곡처럼 사무실 안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결국 서준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푸른기획입니다. 푸른기획 야 한서준 팀장 김민석 그 사기꾼 어디 갔어?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였다. 지난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외주 업체의 사장이었다. 그의 고함 뒤로 또 다른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진우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본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빗발치는 독촉 전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절망의 목소리, 이수와의 멈추지 않는 흐느낌. 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푸른 꿈이라 이름 붙였던 그들의 희망은 이제 검은 절망으로 타들어가 재만 남았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업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늘 묵묵히 전구를 갈고 막힌 병이를 뚫어주던, 그래서 다들 관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준과 수아가 아침에 봤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글씨의 월세 독촉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독촉장을 한번 그리고 사무실 안의 처참한 광경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분한 눈빛만이 인상적이었다. 시끄럽군.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 상황에 나타난 그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아저씨 보시다시피 저희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월세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서준이 대표로 나서서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김민석 대표는 어디 갔나?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공중분해되나? 남자의 질문은 건조했지만 날카로웠다. 진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저씨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남의 사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볼일 없으면 그냥 가세요. 진우의 무례한 말에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텅 비어있는 김민석 대표의 의자에 무심하게 걸터 앉았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남자는 책상 위에 놓인 대표 김민석, 명패를 들어 손 안에서 가만히 굴렸다. 그리고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다음 말은 그곳에 있던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 빌딩 내 소유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서준도 진우도 수아도 그 누구도 남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관리 아저씨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었다. 남자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호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여러분의 새로운 대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절망에 빠진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줄을 내리는 것인지 모를 한마디를 덧붙였다. 밀린 월급은 오늘 중으로 모두 지급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월급은
이전의 2배가 될 거다. 최강현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던진 마지막 말은 사무실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은 멈췄고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한서준, 박진우, 이수아 3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벌린 채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월급을 2배로. 그 단어들이 뇌 속에서 제대로 조합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그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악랄한 농담처럼 들렸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박진우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기색 대신 극도의 불신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최강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삿대질을 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빌딩 주인이면 다야 망해가는 회사에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저희가 뭐냐고. 혹시 김민석 그 개자식이랑 한패야 우리를 2번 죽이려는 거냐고. 그의 의심은 타당했다.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인 호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더 교묘하고 잔인한 사기일 것이었다. 진우의 거친 말에 이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진우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대리님 참으세요. 하지만 진우는 뿌리쳤다. 한서준 역시 진우와 같은 생각이었다. 다만 그는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최강현을 주시했다. 저 남자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 남은 자산이라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변덕스러운 부자의 유희일까? 어떤 쪽이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최강현은 그들의 격한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대표 자리에 앉아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진우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자네 말이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는 품 안에서 낡고 투박한 스마트폰을 꺼냈다. 최신형 스마트폰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마치 유물처럼 보이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는 느릿하지만 망설임 없는 손길로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그리고는 폰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각자 휴대폰 확인해봐. 그 말에 3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각자 주머니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드링. 가장 먼저 소리가 난 것은 이수아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것은 은행 앱의 푸시 알림이었다. KB국민은행 07284322 이수아님 계좌에 56개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60만 원. 정확히 밀린 2달치 월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은행 앱을 실행해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거의 동시에 서준과 진우의 휴대폰도 울렸다. 서준의 화면에는 8,200,000원이라는 숫자가, 진우의 화면에는 7,400,00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사람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과 최강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좀 믿음이 가나? 최강현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도 자비심도 없었다. 오직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어째서입니까? 왜 저희에게 이런... 오해하지 말게. 이건 자선이 아니야. 투자지. 최강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책상 먼지 쌓인 화분, 그리고 벽에 붙은 빛바랜 프로젝트 계획서들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눈빛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사업가야. 내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 텅 비어 흉물이 되는 건 손실이지.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이 까이는 것도 손실이고. 하지만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자산이 돼. 나는 너희들의 포트폴리오를 봤다. 포트폴리오를요? 김인석 대표가 월세를 내지 못할 때마다 다음 달 계약을 따내면 한 번에 내겠다며 너희가 만든 기획안과 디자인 시안들을 가져왔더군.
결과물은 꽤 인상적이었어. 실력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해줄 리더가 없었을 뿐이지. 그의 말은 서준의 허를 찔렀다. 김민석 대표가 그들의 결과물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치심과 함께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이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나는 너희들의 실력에 투자하는 거다. 김민석이라는 부실한 리더 때문에 사장될 뻔한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 내가 지급한 돈은 자비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이자 앞으로 너희가 만들어낼 가치에 대한 선지급금이야.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다시 대표 의자에 앉아 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건 선물이 아니야. 그만큼의 책임과 결과를 요구하겠다는 뜻이지. 이전보다 2배로 노력하고 2배의 성과를 내야 할 거다.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야 해.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오직 결과로만 증명하면 된다. 할 수 있겠나?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시돋친 함정과도 같았다. 도망칠 구석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완벽한 제안이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이수아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최강현의 의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준 구원자였고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 증거였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박진우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통장에 꽂힌 돈은 당장 어머니의 수술 걱정을 덜어주었지만 그의 개발자로서의 자존심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누군가의 동정이나 변덕으로 일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서준이었다. 그는 팀장이었다. 그의 결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는 최강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서준은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의 사람 좋은 웃음 뒤에 숨겨진 배신을 겪은 그로서는 새로운 대표를 믿는 것이 두려웠다.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서준은 신중하게 물었다. 최강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다. 그는 진우의 반항이나 수아의 순종보다 서준의 신중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좋은 질문이야. 리더는 그래야지. 당장 원하는 건 없다. 하지만 증명은 해야겠지.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하던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노련한 사업가의 걸음이었다. 문고리를 잡은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정리해야 할 테니 내일 아침 9시 정각역에서 첫 정식 회의를 시작한다. 단 한 사람도 늦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달랐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절망은 거쳤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개가 자욱한 미지의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서준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입금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푸른 기획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과 혼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서준, 박진우, 이수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출근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 공간이 오늘은 마치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대기실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힐끔거릴 뿐이었다. 박진우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퀭했고 연신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이수아는 책상 위를 몇 번이고 닦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한서준은 굳은 얼굴로 모니터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상황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로 복잡했다. 그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려는 걸까? 정확히 9시 정각, 어제처럼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어제 그 관리 아저씨가 아니었다. 늘 입고 다니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몸에 잘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최강현 대표가 서 있었다. 특별히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의 다부진 체격과 어우러져 한눈에 봐도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두꺼운 폴더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한번 세욱 둘러보더니 곧장 회의용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폴더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퍽! 두꺼운 폴더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다. 첫 번째 임무다. 최 대표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세 사람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프로젝트명 별빛, 별빛 프로젝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서준과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수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별빛 프로젝트는 김민석 대표가 남긴 최악의 똥이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기로 업계의 정평이 난 중견 코스메틱 브랜드 루미너스. 그들은 신제품 라인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푸른 기획에 맡겼었다. 하지만 김민석은 계약금만 받아 챙긴 뒤 엉터리 시한 몇 개를 던져주고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 일로 푸른 기획의 평판은 업계 바닥까지 추락했고 루미너스 측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클라이언트가 루미너스저 맞습니까? 마이다. 최 대표의 짧은 대답에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쳤습니까? 이건 임무가 아니라 자살 행위예요. 김민석. 그 자식 때문에 우리 회사는 루미너스 블랙리스트 1호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하라고요. 이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엿먹이려는 거잖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최 대표의 악의적인 시험대라고 확신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실패하면 그것을 빌미로 그들을 내쫓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업계 선배들에게 루미너스가 얼마나 깐깐하고 무서운 클라이언트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다시 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제 잠시 피어올랐던 희망이 차가운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한서준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팀장으로서 그는 이 상황을 중재해야 했다. 하지만 진우의 분노가 수아의 절망이 100번 이해되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우 말이 맞습니다, 대표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좀 더 현실적인 과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준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지금은 최 대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서준의 이성적인 설득은 오히려 진우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팀장님,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요. 그냥 못한다고 하면 되지. 이건 하라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갖고 노는 거라니까요. 박진우 대리 말 조심해.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팀장님이야말로 저 인간한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돈 몇 푼 쥐어줬다고 벌써부터 저 사람 편드는 겁니까? 뭐라고? 순식간에 팀원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서준과 진우 사이에 날카로운 언쟁이 오갔고 수아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글썽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의지했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리더가 던진 불가능한 임무 앞에서 그들의 관계는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강현 대표는 그들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흥미로운 실험이라도 관찰하듯 두 사람의 언쟁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한참 동안의 격한 언쟁이 끝나고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을 때 최 대표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는 가능하냐고 묻지 않았다. 하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반론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절대적인 어조였다. 그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정보를 던졌다. 어제 내가 루미너스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눈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물론 그쪽에서도 길길이 날뛰더군. 사기꾼 회사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직접 보증했다. 만약 이번에도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루미너스가 입은 모든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2배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최 대표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일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한 것이었다. 루미네우스 대표는 마지못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군.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다. 딱 일주일 남았어.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마라. 그 말은 이전의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히 푸른 기획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준 남자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일이 되었다. 최강현 대표는 할 말을 마쳤다는 듯 회의실을 나섰다. 텅 빈 회의실에는 세 사람과 테이블 중앙에 놓인 별빛 프로젝트 폴더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폭탄처럼 느껴지는 그 폴더를 아무도 선뜻 만지지 못했다. 서준과 진우 사이의 냉랭한 기류가 사무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이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제의 희미한 희망은 불가능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났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폴더를 펼쳤다. 안에는 루미너스의 신제품 자료와 요구사항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시작하자. 서준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어차피 선택지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불가능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진우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준을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가능한 임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팀이었다. 과연 그들은 일주일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다. 사무실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책상 위에는 텅 빈 커피컵과 컵라면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바닥에는 구겨진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발에 채였다. 세 사람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결과물은 지지부진했다.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한서준이 제시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박진우가 주장하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개발 방식이 사사건건 부딪혔다. 팀장님, 이 UI는 구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예술하는 겁니까? 일주일 안에 결과물을 내려면 좀 더 현실적인 길로 가야죠. 진우는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핏발이 서 있었다. 현실적인 길 박대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보여 평범한 결과물로는 루미너스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 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
서준 역시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리더로서의 압박감과 촉박한 시간은 그의 신경을 프레델노 날카롭게 만들었다. 둘의 언쟁이 격해질수록 이수아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가 내놓은 시장 분석 데이터는 둘의 싸움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팀워크는 최악이었고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최악의 타이밍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김민석이 사기꾼 새끼 나와 당장 내 돈 갚아.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다. 잘 차려입은 양복과 달리 그의 언행은 시장 잡배와 같았다. 그는 김민석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인 채권자 중 한 명이었다. 남자는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가장 만만해 보이는 이수아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어이 아가씨, 김민석 어디 숨었어? 바지 사장 새로 안 쳤다고 들었는데 그 양반은 또 어떤 사기꾼이야.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작정한 거냐고. 그의 고함 소리는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옆 사무실의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엿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푸른 기획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서준이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내 돈 떼먹고 날아버린 놈의 회사에 와서 내 돈 달라는 게 곤란해. 당신이 새로운 대표인가? 딱 보니 당신도 한통속이구만. 남자는 서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진우가 그를 막아섰지만 사무실은 이미 난장판이 된 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푸른 기획 새로운 대표가 사실은 기업 사냥꾼이래. 망해가는 회사 헐값에 사들여서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고 버리려는 거라더라. 직원들만 또 죽어나는 거지. 그 소문들은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복도를 지나며 세 사람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박진우의 의심이 폭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보세요, 팀장님. 제 말이 맞았잖아요. 저 인간 그냥 우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일부러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실패하면 그걸 핑계로 회사를 헐값에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 채권자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결국 또 속은 겁니다, 이 바보들. 진우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서준조차 흔들렸다. 불가능한 과제 깨어진 팀워크, 외부의 압박.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최강현이라는 남자가 보여준 호의는 결국 더 큰 절망을 위한 미끼였을까. 서준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수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 못하겠어요. 그냥 다 그만둘래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녀의 울음은 팀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진우는 허탈한 웃음만 지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최강현 대표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건물 보안팀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사무실과 망연자실한 표정의 직원들을 한번,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채권자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곧장 채권자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소란 피우지 마시죠. 최 대표의 낮은 목소리에 채권자가 움찔했다. 당신이 이 회사 새 대표야 잘 됐네. 김민석 빚 당신이 대신 갚아. 김민석의 개인 채무는 법적으로 이 법인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란 행위는 지금 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는 채권자와 언성을 높여 싸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자를 사무실 밖 복도로 이끌었다. 직원들은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최 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자 방금 전까지 길길이 날뛰던 남자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만 볼 수 있었다. 남자는 잠시 최 대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하고는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최 대표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쳐다보는 세 사람에게 그 남자를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심에 대해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아이디어와 반박으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마감 시간은 변하지 않아. 시간 낭비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사무실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100마디의 웅변보다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다. 최 대표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박진우였다. 그의 거칠었던 확신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얼마나 섣부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최강현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한서준은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을 닦은 이수아의 눈에도 다시 빛이 돌아왔다. 이 남자라면 정말로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설적이게도 외부에서 터진 최악의 위기가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박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자신이 주장했던 현실적인 개발 계획들을 미련 없이 지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펜을 내려놓고 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반항심이나 냉소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죠.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했다. 신뢰의 위기는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불가능에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더 단단하고 강해진 팀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절망과 불신이 떠난 자리에는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가 자리 잡았다. 밤샘 작업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즐거운 질주였다. 한서준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박진우가 천재적인 코딩으로 구현해냈고 이수아는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으로 그들의 전략에 견고한 논리를 더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지칠 때면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서준은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했고 박진우는 행동으로 증명했으며 이수아는 그들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최강현 대표는 그들의 질주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사무실 문께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세 사람은 오직 창과 칼을 벼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결전의 날인 화요일 아침, 강남의 마천루 사이에 위용을 자랑하는 루미너스 본사 빌딩 로비에 선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회의실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루미너스의 마케팅팀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의 노골적인 불신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상석에는 루미너스의 대표이자 업계의 마녀로 불리는 40대 여성 CEO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최강현 대표는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과 압박감이 오롯이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 대신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별빛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나 화려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서준은 막힘없이 그들의 콘셉트를 펼쳐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전략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혁신적인 캠페인이었다. 그의 발표는 이수아의 탄탄한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되었고
박진우가 밤새워 만든 인터랙티브 데모가 청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던 루미너스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흥미로움으로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세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서준이 대답하면 진우가 기술적으로 보충했고 수아가 시장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루미너스 대표는 서준과 최 대표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훌륭하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번 신제품 라인은 물론 다음 시즌의 장기 파트너십까지 함께 논의해봅시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회사를 구한 것을 넘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저녁 초의 대표는 허름하지만 정겨운 갈빗집에서 조촐한 축하 회식을 열었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서준은 용기를 내어 모두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신 겁니까? 질문을 받은 최강현 대표는 시끄러운 가게 안에서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사업가의 무표정이 아닌 인간적인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예전에 당신들 같았거든.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때 박진우처럼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고 김민석처럼 사람 좋은 파트너와 함께 작은 벤처 회사를 창업했었다. 그는 기술 개발에만 몰두했고 파트너는 경영과 영업을 맡았다. 그는 파트너를 가족처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처절한 배신이었다. 파트너는 그의 모든 기술과 자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쳤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걸 잃고 막노동부터 시작했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러다 이 낡은 빌딩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고. 당신들을 처음 봤을 때 꼭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재능과 열정은 넘치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리더를 만난 어리석은 청춘들. 그는 서준과 진우 수아를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스스로를 구한 거지. 나는 당신들 눈에서 꺼져가던 불씨를 봤어. 내 옛 파트너가 내 안에서 꺼뜨려버렸던 바로 그 불씨를. 내가 한 일은 그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방해물을 치워준 것뿐이야. 월급 2배는 선물이 아니야. 당신들이 흘린 땀과 정직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러니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마. 당신들 자신의 가치를.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몇 주 후, 푸른 기획, 사무실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루미너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새로 뽑은 신입사원 2명의 웃음소리가 활기를 더했다. 사무실 입구 낡고 빛바랬던 푸른 기획이라는 간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이 함께 디자인한 세련된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새벽 기획. 한서준은 루미너스 프로젝트를 두고 웃으며 협업하는 박진우와 이수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하늘을 보았다.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대표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시작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새벽이었다.